남쪽으로 돌린 농민군 깃발. 황토현 전투를 승리로 이끈 뒤 농민군은 무슨 이유인지 동진강의 화호나루를 건너 김제로 나아가 전주로 곧바로 올라가지 않고 정읍 쪽으로 깃발을 돌렸다. 무언가 전술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농민군의 행군 모습은 장엄했다. 그들은 행군할 때 3-3-5 짝을 지었다. 거리를 행진하거나 밥을 먹거나 잠을 잘 때도 셋 또는 다섯으로 짝을 지어 행동했다. 농민군은 일제히 입으로는 주문을 외고 등에는 궁을 두 글자를 적은 부적을 붙였다. 농민군은 행군하면서 논밭에 자라는 보리나 곡식을 밟지 않았으며 노인이나 어린아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 도와주었다. 또 마을에 들어가 밥을 얻어먹더라도 우격다짐하지 않고 부드러운 말로 부탁했으며 닭, 돼지, 개 등 남의 가축은 잡아먹지 않았다. 노인과 부녀자에게는 깍듯이 대했다. 그리하여 고을민들은 농민군의 대우를 보면 박수를 치며 반겼고 농민군이 마을에 들어오면 주먹밥을 만들어 먹이기도 했다. 일본 기자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신문에 실었다. 동학당은 술과 여자를 탐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등의 규율이 있고 당원들은 그것을 잘 지켜 조금도 농민을 해치는 일이 없었다. 왜 농민군으로 참여했냐고 묻는 자가 있으면 조정의 잘못된 정치를 고치고 조선에 있는 외국인을 추방하여 국민의 만복을 도모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들이 약속한 말은 항상 실현되었다. 일찍이 고부에서 전주로 진격할 때 구경꾼이 산을 이루어 논밭길들이 다 밟혀 엉망이 되는 것을 보고 단지 농작물을 망치는 것을 경계하여 공포를 쏘아 논밭에서 물러나게 한 것도 그 한 예다. 그들이 마을에 들어올 때는 잡다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주고 사서 상업 속으로도 약간의 이익을 주었다. 그래서 위해를 당할 걱정이 없어서 어리석은 백성들 사이에서는 잠옷 평판이 좋았다. 도쿄 니치니치 신문. 이 기사는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일본 기자들은 곳곳에서 취재하면서 농민군에게 호의적인 기사를 썼다. 농민군의 군율인 불살인, 불살물의 행동강령을 지키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손자병법에서 전쟁에서 이기는 첫째 전술은 민심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르지 않던가. 이때 양호 초토사 홍계훈의 행동은 어떠했을까? 홍계훈은 황토현 전투가 끝난 뒤 전주에 도착했다. 전주에 거주하는 일본인 이토 리사부로는 경군이 입성하는 모습을 보고 일본 공사관에 보고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초토사 옆에 청나라 해군 사관 같은 사람은 양복감으로 지은 제복을 입고 금줄 하나가 표시된 소매 휘장을 달았다. 나머지 평복을 입은 자는 12명쯤 되었다. 그 사흘 뒤에 진북정에서 조련하는 것을 보았다. 여기에 감사 초토사와 함께 청나라 사람 3명이 참석했다. 모두 붉은 배낭에 넣은 장도와 양창을 지니고 있었고 3명의 귀비는 17연발의 신식 총을 지니고 조련 연습을 끝낸 뒤 자랑하듯이 총을 발사했다. 이때 감사도 총을 시험 발사했다. 조련 연습을 마치자 감사는 연무당에서 연회를 베풀고 초토사와 청나라 빈객을 향응했는데 성대한 술판을 벌여 기생 몇 명을 앉혀놓고는 구경꾼 눈앞에서 음악을 연주하며 크게 쾌락을 즐겼다. 이를 본 사람들이 불쾌하여 눈살을 찌푸렸다. 주한 일본 공사관 기록. 장교들이 이처럼 질탕하게 놀이판을 벌이는 한편 군졸들은 날마다 하루 2끼 밥값과 점심 대신 마시는 막걸리 값을 받아 낮에는 술에 취해 건들거렸다. 이는 점심을 막걸리로 때웠다는 말이었다.
이런 모습을 본 고을민들은 혀를 차면서 오히려 반감을 갖게 되었다. 이처럼 홍계훈은 전주에서 머뭇거리면서 농민군 토벌에 나서지 않았다. 그는 엉뚱하게도 다른 일에 몰두했다. 전라가명의 영장 김시풍은 김계남의 집안으로 전봉준과 친구 사이였다. 홍계훈은 김시풍을 잡아들여 묶어놓고는 전봉준과 내통한 사실을 캐물었다. 이에 김시풍은 힘을 써서 묶은 줄을 끊어버리고 임금과 민씨 정권의 비정을 질타했다. 그러자 홍계훈은 그를 현장에서 칼로 베어 죽였다. 게다가 김시풍의 두 아들마저 잡아들였다. 군교인 정석기를 잡아와 말목장터에서 전봉준에게 뇌물을 받고 관군을 물린 사실을 캐묻고는 또 죽였다. 이로 인해 가명에 있던 군사들은 홍계훈에게 심한 반감을 보였다. 홍계훈은 자신이 거느린 군사나 조정의 병력으로는 농민군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민영준 등 조정 요로의 인사에게 청나라에 원병을 요청할 것을 거듭 건의했다. 민영준은 고종에게 현지 사정의 어려움을 고하고 청나라에 지원병을 요청하자고 건의했다. 이에 임금은 대신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으나 대신들은 떨떠름하게 여겨 반대했다. 그 이유는 첫째, 나라의 근본은 백성인데 이는 몇만 명의 목숨을 죽이는 일이요. 둘째, 외국 군대가 일단 들어오면 패단이 미치지 않는 데가 없고 인심이 흔들릴 것이며 셋째, 외국 군대가 국내에 들어오면 각국의 군사가 출병해 자기 나라 공사관을 지킬 것이니 그로 인해 분쟁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었다. 조정의 썩은 권귀들조차 이때만큼은 바른 소리를 했다. 민영준은 농민군이 자신들을 몰아내려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청나라 원병을 위안스카이와 여러 차례 논의했다. 4월 30일 밤 황급히 대신 회의를 열어 원병 요청을 결정하고 그 뜻을 위안스카이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위안스카이는 속으로는 일방적으로 파병을 강행할 생각도 있었으나 짐짓 어려운 척 거만한 태도로 이를 받아들였다. 정읍 언저리에 진출한 농민군은 연지원 모천강변에 모여 대열을 정비한 뒤 밤늦게 정읍 읍내로 들어갔다. 이어 고창, 무장, 영광으로 진출하면서 차례로 관할을 점령했다. 전봉준은 그동안 하던 대로 죄인을 풀어주고 무기를 수습하고 양곡을 확보했다. 때로는 농민의 표적이 된 악질의 아전무리와 위세를 부린 토호를 혼내주기도 했다. 농민군은 왜 그동안 사발통문을 통해 약속한 대로 전주로 진격해 서울로 곧바로 올라가지 않고 우회해 남쪽으로만 진군의 방향을 틀고 있었던 것일까? 여기에도 전봉준의 전술이 숨겨져 있었다. 홍계훈이 이끈 관군은 전주에서 마지못해 출발해 농민군이 지나간 지역을 뒤따라 내려오면서 농민군의 꽁무니만 밟고 있었다. 농민군은 일부러 멀찍이 따라오는 관군이 무서울 리 없었다. 전봉준은 한껏 여유를 부리며 고을마다 농민군을 더욱 규합하고 진용을 크게 펼쳐 위세를 떨쳤다. 농민군은 고창 관하의 수성군을 몰아내고 호산봉을 점령해 군사훈련장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고창 읍성인 모양성을 점령한 농민군은 대정현감을 지낸 토호 은수룡의 집에 불을 지르고 무장 등지의 악질 구시라치를 징치했다. 농민군이 영광으로 들이닥치자 영광군수 민영수는 법성포에서 세미를 나르는 조운선을 타고 칠산 앞바다를 거쳐 서울로 허겁지겁 주랭랑 쳤다. 그는 민씨 패거리여서 도망치지 않았다면 목숨이 위태로웠을 것이다. 이때 농민군은 5리마다 복병을 두고 30리마다 2,500명씩 군사를 배치해 기습에 철저히 대비했다. 또한 농민군 지도부는 다시 농민군의 규율을 단속하는 두 종류의 행동 준칙을 내렸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과 맞설 때 지킬 약속 4가지. 첫째, 매양 적과 맞설 때 병사는 칼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기는 것을 첫째의 공으로 삼는다. 둘째, 어쩔 수 없이 전투를 벌이더라도 일체 인명을 손상하지 않는 것을 귀중히 여긴다. 셋째, 매양 행진에 마을을 지나갈 때
일체 사람들의 재물을 해치지 않는다. 넷째, 효제 충신한 사람이 사는 마을 십리 안에는 머물지 않는다. 군사를 경계하는 호령 12조. 1. 항복한 이는 받아들여 대우해준다. 2. 공경에 처해 있는 이는 구제해준다. 3. 탐욕스럽고 모진 벼슬아치는 쫓아낸다. 4. 공손하게 대해주는 이에게는 공경하게 신복한다. 5. 달아나는 이는 추격하지 않는다. 6. 줄인 이에게는 음식을 먹인다. 7. 간활한 이는 그 짓을 못하게 막는다. 8. 가난한 이는 도움을 준다. 9. 충성스럽지 않은 이는 제거한다. 10. 거슬리는 이는 일깨워 타이른다. 11. 병약한 이에게는 약을 준다. 12. 부모에게 불효한 이는 죽인다. 위의 조항은 우리가 이를 거행하는 근본이다. 만약 이 명령을 어기는 이가 있으면 지옥에 가둘 것이다. 이와 같은 농민군의 행동 준칙은 인명을 존중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돕고 탐과 놀이를 처단하고 착한 일을 배려하는 가치를 담고 있다. 농민군 지도부는 이처럼 조직의 기강을 철저히 다스리고자 노력했다. 농민군은 영광에서 4일 동안 머문 뒤 4월 16일 한평으로 진출했다. 황현의 기록에 따르면 이때 농민군의 행군 모습은 이러했다. 건장한 장정이 14살 난 사내 아이를 목마를 태우고 대열 맨 앞에 섰다. 아이의 손에 들린 남색의 대장기가 펄럭였다. 그 뒤를 농민군 대열이 따랐다. 그 다음 날라리를 부는 자를 필두로 인과 의를 쓴 기 한 쌍, 예와 지를 쓴 기 한 쌍, 백기 두 쌍, 황기가 차례로 따랐다. 이때 각기 다른 구호를 썼고 나머지 여러 기마다 고을 이름을 표시했다. 그 다음으로는 갑주를 쓰고 말을 타고 칼춤을 추는 자, 칼을 쥐고 걸어가는 자 4대쌍, 붉은 옷을 입고 나팔을 부는 2사람, 호적을 부는 2사람이 뒤를 이었다. 맨 끝에는 한 사람이 곡갈 모양의 모자를 쓰고 우산을 들고 도복을 입고 나귀를 타고 진군했는데 그 사람 주위에는 6명이 통이 좁은 옷에 같은 모습으로 호위하고 있었다. 나귀를 탄 사람이 바로 전봉준이었을 것이다. 2줄로 길게 늘어선 만여 명의 총잡이는 머리에 수건을 질끈 동여맸는데 5가지 색을 표시해 나타냈다. 그러나 그 색이 직책이나 지역의 구분인지는 알 수 없다. 총잡이 뒤에는 죽창을 든 사람들이 따랐는데 꺾어지고 돌아서는 등 전투태세의 보무로 행진했다. 그들은 모두 맨 앞에 선 아이가 지켜든 대장기의 지휘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들판에서 일하던 농부들은 형형색색의 깃발 행렬을 반기며 어깨춤을 추었다. 반매던 농구는 호미를 내던지고 대열에 뛰어들었고 산에서 나무하던 나무꾼은 낫을 내던지고 달려왔다. 어떤 이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려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 농민군에 합류했으며 어떤 이는 부모 처자에게 마지막 이별 인사를 하고 떠나기도 했다. 단지 굶어 죽지 않고 밥을 얻어먹고자 남부여대하고 농민군에 따라붙은 가족도 있었다. 농민군이 난잡하게 늘어나면 오합지졸이 될 위험이 있었다. 그들의 대열을 정연하게 구분지을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감시하는 군사를 배치해 연로에서 함부로 끼어들지 못하게 막기도 했다. 전봉준은 7살 된 신동과 14살 된 신동을 데리고 다니며 아침이면 골방에서 무엇을 일러주고 낮에는 어김없이 새 진형을 보여주었다 한다. 농민군에게 신통력을 보여주어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의도였을 것이다.